감히 해병대 사령관 머리채를 잡아? 대대장 따위가 감찰 나온 여군 최초 3스타 사령관을 여자년이라 부르며 폭행하다 벌어진 지옥의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부의 심장부인 지휘통제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전면 스크린에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부터 남쪽의 포항까지 대한민국의 해안선을 지키는 붉은 명찰의 모든 기동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멸하고 있었다. 그 모든 상황을 단 한 사람이 말없이 응시하고 있었다. 해병대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사령관, 강철 여왕이라 불리는 차수경 중장이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3개는 귀신 잡는 해병대 전체를 호령하는 절대적인 무게를 상징했다. 그녀의 칼날 같은 시선과 굳게 닫힌 입술은 그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해병대의 군기 그 자체였다. 보고합니다, 사령관님. 포항 제1사단 상륙 기동훈련 성공적으로 목표 해안을 확보, 현재 내륙으로 진격 중입니다. 작전 참모의 우렁찬 보고에도 차수경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훈련의 성공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녀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오직 실패와 변명뿐이었다. 그때 그녀의 개인 보안 단말기에 2개의 상반된 보고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첫 번째는 공식 보고 라인을 통해 올라온 것이었다. 제2해병사단 흥룡부대. 훈련병 야간 수중 침투 훈련 중 단순 익사 사고 발생. 보고서는 간결했다. 강화도 교동도 인근의 차가운 바다 조류에 휩쓸린 사고. 모든 절차는 규정대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두 번째 보고. 그것은 그녀가 사령관 취임 전 해병 대수사단구 헌병대를 총괄할 때 사용했던 비공식 정보 라인을 통해 들어온 익명의 투서였다. 사령관님, 제발 이 사단 8연대 독사대대를 봐주십시오. 이곳은 지옥입니다. 어제 죽은 윤 해병은 사고가 아닙니다. 마동철 중령의 묵인 하에 자행된 상습적인 기수 열외와 구타가 만들어낸 명백한 살인입니다. 대대장 마동철은 병사들의 피복과 부식을 빼돌려 사익을 채우고 간부들은 해병의 긍지를 짓밟고 있습니다. 다음 희생자는 사령관님의 아드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수경의 심장이 얼음으로 된 송곳에 찔린 듯 멎었다. 마지막 문장. 사령관님의 아드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령부 인사 기록을 열었다. 제2해병사단 흥룡부대 8연대 독사대대. 소속 해병 명단. 윤지환 해병.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이었다. 아들은 혹시라도 어머니의 명성에 누가 될까봐 자신의 자대 배치를 서해 최전방이라고만 얼버무렸었다. 그 최전방이 지금 살인 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 지옥의 한복판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2개의 보고가 충돌했다. 단순 익사라는 공식 보고, 그리고 기수 열외와 살인이라는 내부의 절규. 그녀는 눈을 감았다. 분노가 온몸의 피를 역류시켰지만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다. 마동철 중령. 그녀가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은조렸다. 해병대 내에서도 가장 악질적이고 구시대적인 악습을 옹호하는, 그러나 전투 지휘 능력 하나만은 인정받아 이 사단의 핵심인 8연대 대대장 자리를 꿰차고 앉은 자. 비서실장. 당장 사령관 직속 감찰팀과 수사단 특임대 인원들을 소집해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나를 위한 위장 신분을 준비하도록. 사령부 군수처 소속 5급 군무원, 이름은 오선영으로 하지. 비서실장의 눈이 커졌다. 사령관님, 직접 가시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내 아들이 그곳에 있다. 차수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지휘통제실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릴 듯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모두 나의 아들들이다. 내 아들들이 지옥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사령관이라는 어미가 통제실에 앉아 서류만 뒤적거릴 수는 없지. 내가 직접 그 지옥의 뚜껑을 열겠다. 강철 여왕의 분노는 이제 강화도의 차가운 바다를 향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대한민국 최서북단. 강화도와 교동도를 잇는 교동대교를 넘어 민간인 통제구역 깊숙한 곳에 자리한 해병대 제2사단 흑룡부대 독사대대 위병소. 짙은 바다 안개가 철책을 집어삼킬 듯이 자욱했다. 낯선 검은색 민수용 승합차 한 대가 안개를 뚫고 멈춰섰다. 위병소 근무 해병이 악소리와 함께 뛰어나와 차를 막았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신분증 제시. 조수석에서 말끔한 해병대 정복 차림의 소령이 내렸다. 수고 많다. 해병대 사령부 감찰실 소속이다. 하반기 군수 물자 및 복지 실태 정기 점검차 방문했다. 여기 공문. 위병 사관이 공문을 받아들고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사령부 본부에서 직접, 그것도 사단이나 연대를 거치지 않고 대대로 바로 불시 점검을 나온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차량 내부 확인하겠습니다. 위병이 뒷좌석 문을 열었다. 안에는 전투복 차림의 상사 한명 수사단 특임대원과 수수한 점퍼 차림의 두꺼운 안경을 쓴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다. 여성은 긴 머리를 아무렇게나 질끈 묶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서류철만 뒤적이고 있었다. 해병대 사령관 차수경.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계급장과 강철 여왕의 위용을 벗어던지고 사령부 군수처 5급 군무원 오선영으로 완벽하게 위장한 상태였다. 군무원증입니다. 그녀가 무표정하게 신분증을 내밀었다. 위병은 신분증과 그녀의 얼굴을 대충 훑어보고는 사령부에서 나온 소령의 계급장에 눌려 서둘러 차단기를 올렸다. 통과. 충성. 차가 부대 안으로 천천히 진입하는 동안 차수경은 창밖으로 펼쳐진 독사대대의 풍경을 얼음장 같은 눈으로 훑었다. 귀신 잡는 해병,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온갖 구호가 붉은색 페인트로 선명했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부대의 모습은 활기가 아닌 공포에 질린 침묵뿐이었다. 연병장을 구보하는 해병들의 악소리에는 기합이 아닌 절규가 섞여 있었다. 같은 시각 부대 내에서 가장 후미진 화장실. 윤지환 해병은 칫솔 하나로 얼어붙은 변기를 문지르고 있었다. 그의 붉은 명찰 위 전투복 안쪽은 시퍼런 멍으로 가득했다. 어젯밤 기수 열외를 당한 그는 선임들에게 끌려가 해병대 정신이라는 이름의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야 윤지환. 대가리 안 박아? 박상병이 그의 뒤통수를 군홧발로 툭 찼다. 님이 사령부에서 뭐 점검 나왔다고 지랄들이다. 괜히 눈에 띄어서 이빨 까지 마라. 알았냐? 네. 알겠습니다. 어제 뒤진 그 새끼처럼 바다에 처박히기 싫으면 조용히 하라고. 그 새끼 감히 마 중령님 횡령하는 거 꼰지르려다 그렇게 간 거야. 너도 꼰지를 거 있어? 윤지환은 이를 악물었다. 죽은 윤해병. 자신과 동기였다. 그는 대대장이 군수품을 빼돌리는 현장을 목격했고 그것을 고발하려다 선임들의 사고를 위장한 구타에 의해 죽어갔다. 그때 화장실 창문 너머로 낯선 승합차가 행정반 앞에 서는 것이 보였다. 간부 몇몇과 웬 중년 여성이 내렸다. 누구지? 그는 고개를 들었지만 멀리서 본 여성은 그저 평범한 공무원처럼 보였다. 설마 저 초라한 행색의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이자 해병대 전체를 호령하는 사령관일 줄은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한편 대대장실. 독사라는 별명에 어울리는 거친 인상의 마동철 중령이 팔강모를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둔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는 불쾌감으로 가득 찬 얼굴로 감찰팀을 맞이했다. 아이고 사령부에서 직접 행차하셨네. 이런 개미굴 같은 최전방까지. 그것도 정기 점검?
하. 소령 양반 연대장님한텐 보고했소? 마동철의 목소리는 노골적인 적의로 가득했다. 정식 절차에 따른 점검입니다, 대대장님. 협조해 주시죠. 감찰팀 소령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마동철은 콧방귀를 뀌었다. 협조? 여긴 지금 당장이라도 북한 놈들 목 따러 가야 하는 전투부대야. 니들처럼 책상에 앉아서 서류나 만지작거리는 행정부대가 아니라고. 행보관. 저기 손님들 오셨다. 깨끗한 장부 몇 개 가져다 드려. 깨끗한 장부라는 말에 힘을 주는 그의 모습에 오선영 군무원으로 위장한 차수경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며 대대장실 내부를 훑었다. 해병대 지휘관의 방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고가의 낚시 장비들, 책상 서랍에 반쯤 보이는 고급 양주 상자. 그때 차수경이 입을 열었다. 낮고 건조하지만 이상하게도 상대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목소리였다. 대대장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마동철의 시선이 처음으로 여성 군무원에게 향했다. 그의 눈에는 여자가 감이라는 경멸이 스쳤다. 뭐야? 군무원 아줌마가 질문은 무슨? 여기 서류를 보니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신형 전투화와 방한 피복 재고가 장부상으로는 가득 차 있는데 실제 창고 재고와는 차이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물자들이 전부 어디로 간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순간 마동철 중령의 얼굴이 흉포하게 일그러졌다. 대대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니, 들끓기 시작했다. 마동철 중령은 방금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오선영 군무원을 빤히 쳐다보았다. 감히 일개 군무원, 그것도 아줌마가 자신의 영린을, 가장 은밀한 치부를 정면으로 건드린 것이다. 하하. 마동철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곰 같은 덩치로 차수경에게 위압적으로 다가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이 독사대대 대대장한테 군수품 빼돌렸냐고. 도둑놈이냐고. 지금 그따위로 짓거린 거야? 함께 온 감찰실 소령이 급히 앞을 막아섰다. 마 중령님 진정하십시오. 오 주무관님은 규정대로. 닥쳐 이 새끼야. 마동철이 소령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다. 소령이 뒤로 몇 걸음 물러났다. 소령 쪼가리가 어딜 끼어들어. 너네 사령부 감찰? 그게 벼슬이야? 너네가 뭔데? 이 강화도 뻘밭에서 구르면서 북한 놈들하고 맞다이 뜨는 해병대의 긍지를 너네가 알아? 그의 광기는 자신의 성역을 침범당한 야수의 그것이었다. 그는 차수경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역겨운 술 냄새가 확 끼쳤다. 어디서 굴러먹던 핫바리 계집인지 아니면 그냥 밥이나 축내는 아줌마인지 모르겠는데 마동철이 노골적인 경멸의 눈빛으로 차수경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여기가 니년이 커피나 타 나르면서 노닥거리던 사령부 휴게실인 줄 알아? 군대 짬밥 먹었으면 위아래는 알아야지 이 여자녀나. 어디서 감히. 마동철 중령. 언행이 과하십니다. 차수경이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요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 평온함이 마동철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버렸다. 과해. 이 미친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해병대 대대장한테 훈계질이야. 순간 마동철의 거대한 손이 번개처럼 날아왔다. 퍽. 그는 차수경의 뺨을 후려치려다 그녀가 살짝 피하자 더욱 격분하여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악. 차수경이 짧은 신음을 뱉었다.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다. 사령관. 아니 주무관님. 비명을 지른 것은 감찰 소령이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마동철의 포효에 묻혔다. 2년이 감히. 내년이 지금 군수품 빼돌렸다고 날 신문한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독사대대에선 내가 왕이고. 법이야. 내년 하나쯤 교동도 앞바다에 처박아도 어제 뒤진 그 새끼처럼 조류에 휩쓸렸다고 하면 그만이야. 마동철은 차수경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윽박질렀다. 어머니. 그때 행정반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윤지환 해병이 뛰어들어왔다. 그는 선임의 심부름으로 행정반에 왔다가 차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만 것이다. 자신의 어머니가 저 짐승 같은 대대장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모욕당하는 모습을. 어머니? 마동철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는 엉망이 된 차수경과 멍든 얼굴로 뛰어들어온 윤지환 해병을 번갈아 쳐다봤다. 뭐? 어머니? 이 해병 쪼가리 새끼가 미쳤나? 이 아줌마가 네 애미라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그 찰나.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줍지도 않은 채 차수경이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머리채를 잡힌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 했다. 마동철 중령. 뭐 이년아? 자네. 지금 누구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지 정녕 모르는가? 차수경은 천천히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 마동철의 얼굴 앞에 던졌다. 그것은 별 3개가 선명하게 박힌 해병대 사령관을 상징하는 붉은색의 삼성 장군 지휘관 표식이었다. 마동철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에이, 이게 뭐야? 가짜를. 마동철 중령. 차수경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은 마동철의 손목을 부러뜨릴 듯한 악력으로 움켜쥐었다. 나는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관. 중장 차수경이다. 정적. 마동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손에서 힘이 풀리고 차수경의 머리카락이 스르르 빠져나왔다. 해병대 사령관 님, 최초의 여성 사령관 차수경 중장님? 그래, 이 핫바리 계집이고 여자년이다. 차수경은 자신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지도 않은 채 마동철의 멱살을 역으로 틀어쥐었다. 그리고 자네는 방금 내 놈이 왕이라는 그 부대에서 너의 직속 상관이자 해병대 사령관을 폭행하고 모욕했다. 그녀는 마동철을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감찰실장, 수사단장, 뭐하고 있나? 네, 사령관님. 지금까지 감찰 소령과 운전병상사로 위장하고 있던 사령부 직속 수사단장 대령과 감찰실장 대령이 동시에 경례를 붙였다. 현 시간부로 제2사단 8연대 독사대대 대대장 마동철 중령을 상관 모욕, 폭행, 군수품 횡령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부대 지휘권은 감찰실장이 임시로 인수한다. 충성. 수사단 특임대원들이 대대장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마동철은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갯벌의 잿빛처럼 변해 있었다. 사령관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귀신의 신 모양입니다. 차수경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는 아들 윤지환 해병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멍든 아들의 뺨을 조용히 쓸어주었다. 괜찮으십니까, 어머니? 아니, 사령관님. 윤지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차수경은 아들의 어깨를 굳게 잡았다. 지환아, 이제 시작이다. 이 해병대의 긍지를 갉아먹는 썩어빠진 뿌리를 오늘 내가 모조리 뽑아버릴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강화도의 겨울바다보다 더 차갑고 강철보다 더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독사대대의 지옥은 이제 막 그 뚜껑이 열렸을 뿐이었다. 정적을 가장한 공포의 확산이었다. 독사대대 대대장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왕국에서 왕으로 군림하며
여자년이라 멸시하던 존재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던 마동철 중령. 그는 이제 해병대 사령관 차수경의 얼음장 같은 눈빛 아래 짐승처럼 무릎 꿇린 채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수갑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흉포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비굴한 떨림뿐이었다. 사령관님,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 이 마동철이가 해병대 정신이 아니라 귀신에 씌어서. 차수경은 그의 애원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충격과 공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에 휩싸여 경내 자세 그대로 굳어버린 아들 윤지환 해병에게 향해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뺨에 선명하게 남은 시퍼런 멍 자국을 보았다. 감찰팀의 보고서에서 수백 번도 더 읽었던 기수 열외와 구타라는 단어가 활자가 아닌 피멍이 든 현실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녀의 내면은 분노의 용암으로 들끓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바램 안의 얼음보다 차가웠다. 사령관은 분노를 터뜨리는 자리가 아니라 분노를 집행하는 자리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감찰실장. 네. 사령관님. 지금까지 감찰 소령으로 위장했던 감찰실장 대령이 칼 같은 자세로 응답했다. 윤지환 해병의 신병을 확보한다. 지금 즉시 사령부 의무실장이 대기 중인 안전가옥으로 이송, 전신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단 하나의 상처도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윤 해병. 자네는 이 모든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마동철 중령이 자행한 직권 남용과 가혹 행위의 가장 명백한 피해자다. 자네가 보고 듣고 겪은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진술하도록. 이것은 사령관의 명령이다. 충성. 알겠습니다. 윤지환 해병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솟았지만 그는 군인으로서 경례를 유지했다. 차수경은 그런 아들의 어깨를 찰나의 순간 굳게 잡았다 놓았다. 그것은 어머니로서의 위로가 아닌 사령관으로서의 신뢰였다. 이제 그녀의 시선은 수사단장에게로 향했다. 수사단장. 운전병 상사로 위장했던 수사단장 대령이 앞으로 나섰다. 이 시간부로 독사대대 전체를 완벽하게 봉쇄한다. 부대 내 모든 유선 전화 및 무선 통신망을 사령부 정보통신단에서 장악, 외부와의 모든 교신을 차단한다.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 이 부대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 빠져나가거나 외부에서 그 어떤 신호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 알겠나? 충성. 마동철 중지령의 집무실, 관사, 개인 차량은 물론 이자의 하수인 노릇을 한 행보관과 중대장급 간부들의 모든 사무실과 개인 공간을 즉각 압수수색한다. 특히 컴퓨터와 개인 단말기, 모든 서류 캐비닛은 원본 그대로 봉인하여 사령부로 이송한다. 명령은 벼락처럼 떨어졌다. 사령관 직속 감찰팀과 해병 대수사단 특수임무대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미 이 순간을 위해 화성의 사령부에서부터 모든 준비를 마친 대한민국 해병대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대대장실 밖은 이미 아비규환이었다. 방금 전까지 들려온 마 중령의 포효와 뒤이어 터진 사령관님이라는 충격적인 단어, 그리고 수갑이 채워지는 날카로운 금속음. 부대 전체가 거대한 충격파에 휩싸인 듯 마비되었다. 생활관 창문마다 유령처럼 달라붙은 해병들은 감히 숨소리도 내지 못한 채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아주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저거 사령부 직할 특임대 아니야? 마 중령님이 체포됐다고? 저 군무원 아줌마가 설마? 강철 여왕, 차수경 사령관님이다. 공포가 전염병처럼 그리고 구원처럼 동시에 퍼져나갔다.
특히 이 순간 가장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자들이 있었다. 마동철의 최측근이자 이 모든 비리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대대 행보관 하상사와 어젯밤 윤 해병의 동기를 사고로 위장해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 박상병이었다. 행보관 하상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깨끗한 장부를 들고 대기하던 중 헌병들이 들이닥치는 소리를 듣고 사색이 되었다. 그는 황급히 책상 밑에 숨겨둔 이중 장부와 검은 돈이 담긴 상자를 파쇄하려 했다. 꼼짝 마. 해병 대수사단이다. 손머리 위로 올려. 특임대원들이 문을 부수고 진입해 그를 제압했다. 차수경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마동철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가 앉아있던 호화로운 가죽 의자 대신 그 앞에 섰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깨끗한 가짜 군수품 장부를 집어들었다. 이런 가짜는 종이 쪼가리로 내 눈을 속이려 했군. 그녀는 장부를 바닥에 내던졌다. 감찰실장, 자네가 어제 비공식적으로 확보한 자료와 마동철이 제출한 이 공식 자료를 대조해. 차이가 나는 모든 항목을 지금 당장 목록으로 만들어. 이미 작업 중입니다. 당장 확인되는 것만 해도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신형 고어텍스 방한복 수백 벌, 고무보트 엔진 수십 대, 심지어 최신형 조준경까지 장부상으로만 존재합니다. 좋아. 이제 그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물건들이 실제로 어디 있는지 그 실물을 확인하러 가지. 차수경이 앞장서서 집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마동철이 감찰팀에게 보여주려 했던 번지르르한 제1창고가 아닌 내부 고발 투서에서 언급되었던 지옥의 금고. 바로 제3패정비 창고였다. 그곳은 부대 내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 교동도의 바닷바람을 정면으로 맞는 해안 철책선 바로 뒤편에 자리하고 있었다. 자물쇠는 굳게 잠겨 있었고 해풍의 사가 문 전체가 붉은 녹으로 뒤덮여 있었다. 체포된 행보관에게 열쇠를 받아와. 이미 확인했습니다. 열쇠가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부서. 차수경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다. 문 부수고 진입해. 특임대원이 거대한 절단기로 육중한 자물쇠를 잘라냈다. 끼이그 하는 섬뜩한 금속 마찰음과 함께 녹슨 철문이 열렸다.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곰팡내와 무언가 역겨운 기름 냄새의 요원들이 잠시 숨을 참았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갈랐다. 그리고 그 안에 쌓여있는 것들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곳은 군수품 창고가 아니었다. 마동철 개인의 아방궁이자 보물 창고였다. 이런 미친놈. 수십 년 군 생활을 한 수사단장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나왔다. 창고의 절반은 최신형 방탄 헬멧, 신형 전투화, 혹한기 피복 등 해병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핵심 군수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민간용 박스에 재포장되어 있었다. 외부로 빼돌려져 암시장에 팔려나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그곳은 차마 해병대 부대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사치품들로 채워져 있었다. 수십 병의 고급 양주와 와인들, 최신형 골프채 세트 수십 박스, 명품 시계가 담긴 쇼핑백들, 심지어 민간용 고성능 사륜 오토바이와 대형 낚시 보트까지. 저 보트. 저건 어제 익사 사고가 났던 해병의 훈련에 투입됐어야 할 신형 수색용 보트입니다. 그런데 저놈이 저걸 개인 낚시용으로. 감찰실장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병사들은 낡고 물이 새는 고무보트를 타고 차가운 교동도 앞바다로 나갔다가 목숨을 잃었는데 그들의 지휘관이라는 자는 신형 보트를 빼돌려 자신의 낚시 취미에 사용하고 있었다. 이것 봐주십시오, 사령관님. 한 수사관이 창고 구석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열어. 금고 역시 강제로 개방되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 있었다.
독사의 장부. 그것은 마동철이 직접 손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이중 장부였다. 언제 어떤 물품을 빼돌렸고 그것을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으며 그 돈으로 누구에게 얼마의 상납을 했는지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장부의 가장 마지막 장 상납 리스트. 이사단 8연대장 황보 대령님월 정기, 이사단장님 명절 특선. 차수경의 눈이 가늘어졌다. 마동철. 이놈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었군. 이 독사의 머리가 따로 있었어. 그녀가 장부를 덮었을 때 밖에서 다급한 무전 소리가 들려왔다. 사령관님, 큰일 났습니다. 어제 사망한 윤해병의 직속 선임이자 가혹행위 주범으로 지목된 박상병이, 박진성 상병이 무기고에서 총기를 탈취해 지금 후방 철책으로 도주 중입니다. 차수경의 고개가 휙 돌아갔다. 박진성 상병. 아들 윤지환의 진술에서 가장 악랄한 가해자로 지목된 그리고 익사사고로 죽은 윤해병과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자였다. 당장 잡아. 강철 여왕의 분노가 마침내 안개 낀 강화의 갯벌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박진성 상병은 미친 듯이 달렸다. 그는 독사대대에서 가장 악랄한 포식자였고 마동철 중령의 묵인 하에 기수 열외를 주도하며 작은 독사로 군림했다. 그에게 후임병은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존재감을 확인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죽음의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보았다. 하늘처럼, 아니 지옥의 염라대왕처럼 군림하던 마동철 중령이 그 군무원 아줌마에게 멱살을 잡힌 채 질질 끌려나가는 것을, 그리고 그 아줌마가 별 3개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것을. 끝났다.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짓, 특히 윤지환 해병을 향한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 그리고 어제 그 동기놈. 죽일 생각은 없었어. 그냥 버릇을 고쳐주려고. 마 중령님이 시키신 대로 그 혓바닥을 잘라놓으려고. 그의 머릿속에 어젯밤의 끔찍한 기억이 스쳤다. 마 중령의 지시로 특별 관리하던 윤 해병의 동기 최일병. 부대 비리를 눈치채고 대대장실을 엿듣던 그놈을 그는 행보관 하상사와 함께 제3패정비창고 뒤편에 버려진 수중 훈련장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거대한 물탱크가 있는 낡은 시설이었다. 이 새끼가 감히 마 중령님을 엿들어? 해병대가 웃음냐? 그들은 그곳에서 해병대 정신 주입을 빙자한 무자비한 폭행과 물고문을 자행했다. 차가운 갯물이 담긴 드럼통에 최일병의 머리를 쳐박았다. 그러다 일이 잘못됐다. 발버둥 치던 최일병이 어느 순간 축 늘어졌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시신을 야간 수중 침투 훈련 코스 바다에 유기했고 단순 익사사고로 위장했다. 마동철이 모든 것을 막아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제 마동철이 무너졌다. 그리고 다음 차례는 살인에 직접 가담한 자신이었다. 윤지환. 그 새끼가 사령관 아들이었어.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윤지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자신은 단순한 가혹 행위가 아니라 살인죄로 군사재판에 서게 될 터였다. 살아야 한다. 그는 부대 봉쇄망이 완성되기 직전의 찰나를 노렸다. 무기고에서 경계 근무자의 소총을 탈취했다. 그리고 가장 허술한 후방 철책, 교동도의 광활한 갯벌로 이어지는 그곳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강화도의 갯벌은 그에게 익숙한 탈출로였다. 멈춰라. 박진성 상병. 멈추지 않으면 발포한다. 해병 대수사단 특임대원들이 그의 뒤를 쫓았지만 박상병은 이미 철책을 넘어 갯벌로 뛰어든 후였다. 사령관님, 용의자 갯벌로 도주. 총기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제기랄.
지금 당장 이사단 수색대대에 헬기 지원을 요청해. 그리고 해안 경계 부대의 차단선 형성을 지시한다. 도간에 든 쥐다. 절대 강화 본섬으로 넘어가게 두어선 안 돼. 차수경은 제3패정비 창고에서 즉시 지휘 차량에 탑승, 추격 상황을 직접 지휘하기 시작했다. 박상병은 필사적으로 갯벌을 가로질렀다. 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은 체력을 순식간에 앗아갔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그를 채찍질했다. 그는 썰물 때 드러나는 작은 무인도를 향해 달렸다. 하지만 그의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두두두두두 해병대의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이 굉음을 내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헬기에서 쏟아지는 강력한 하강풍에 박상병은 갯벌 바닥에 그대로 처박혔다. 헬기 측면 문이 열리고 로프를 타고 특임대원들이 순식간에 그를 덮쳤다. 으악! 오지마! 쏘겠다. 박상병이 소총을 헬기 쪽으로 겨누려던 순간 탕! 헬기 상공에서 대기하던 저격수의 정확한 사격이 그의 어깨를 스치며 소총을 날려버렸다. 크악! 박상병은 어깨를 부여잡고 갯벌에 쓰러졌다. 특임대원들이 그를 완벽하게 제압했다. 잠시 후 헬기는 박상병을 매달고 독사대대 연병장으로 복귀했다. 차수경은 헬기에서 끌려 내려와 흙과 피, 갯벌 냄새로 범벅이 된 박상병의 앞에 섰다. 내 놈이 감히 총기를 탈취해 도주하려 해. 수사단장이 그를 윽박질렀다. 박상병은 고통과 공포에 질려 숨만 헐떡였다. 한편 그 시각 안전가옥으로 이송된 윤지환 해병은 의무실장의 치료를 받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수개월간 겪었던 지옥을 토해내고 있었다. 박진성 상병은 악마였습니다. 그는 기수 열회를 주도하며 저와 동기 최일병을 매일 밤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해병대 정신이 부족하다며 강목과 쇠파이프로. 그의 진술은 담담했지만 녹화 중인 카메라에는 그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떨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마동철 중령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오히려 요즘 애새끼들은 빠져서 문제라며 구타를 종용했습니다. 행보관 하상사는 최일병이 그 패정비 창고를 발견하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진? 감찰실장이 그의 말을 끊었다. 무슨 사진 말인가? 창고 안에 가득 쌓인 고급 양주와 골프채, 그리고 대대장님의 개인 보트 사진이었습니다. 최일병은 그걸 사령관님께 직접 투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사령관님 밑에서 근무했던 분이라고. 사령관님은 정의로운 분이라고. 윤지환 해병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박상병과 행보관이 최일병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일병이 야간 수중 침투 훈련 중에 조류에 휩쓸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보았습니다. 뭘 보았나? 최일병이 끌려가기 직전에 저에게 이걸 숨겨달라고 했습니다. 윤지환 해병은 자신의 전투와 미창 깊숙한 곳에서 비닐에 쌓인 작은 저장 장치 하나를 꺼냈다. 이 안에 최일병이 찍은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끌고 갔던 그 낡은 수중 훈련장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녹음 파일도 있을 겁니다. 감찰실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 비리 사건이 아니었다.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인 살인 및 사체 유기 사건이었다. 이 보고는 즉시 독사대대 연병장에서 박상병을 신문하던 차수경 사령관에게 전달되었다. 살인, 은폐, 상납. 그녀는 독사의 장부에 적힌 파련대장 황보대령, 이사단장의 이름을 노려보았다.
이것은 마동철 한 명의 일탈이 아니다. 이 사단 전체, 어쩌면 그 이상까지 썩어 들어간 거대한 조직 범죄다. 그녀는 어깨를 부여잡고 신음하는 박상병에게 다가갔다. 박진성 상병. 내 놈의 살인 행각은 이미 동기인 윤지환 해병의 증언과 죽은 최일병이 남긴 증거로 모두 밝혀졌다. 박상병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증거. 내 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차수경이 그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내 놈 혼자 모든 걸 뒤집어 쓰고 살인죄로 사형을 구형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 놈에게 이 끔찍한 짓을 시킨 윗대가리들을 불고 사형만은 면해볼 것인가. 선택해. 박상병은 무너졌다. 마 중령님이 시켰습니다. 그 새끼 최일병이 장부를 찍었다고. 해병대 정신을 주입해서라도 그 저장 장치를 뺏고 입을 막으라고 했습니다. 연대장님 귀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황보 대령도 알고 있었나? 물론입니다. 그 모든 상납품이 연대장님에게로. 그리고 사단장님께도. 차수경은 박상병을 바닥에 내던졌다. 수사단장, 지금 즉시 이사단 8연대 본부로 출발한다. 황보 대령, 그놈의 목을 치러 간다. 철의 여왕의 심판은 이제 막 강화도를 벗어나 김포의 연대 본부를 향하고 있었다. 김포시 통진읍 해병대 제2사단 흑룡부대의 핵심 전력인 제8연대 본부. 무적 해병을 상징하는 거대한 표지석이 위용을 자랑했지만 그 위용 뒤에 숨은 부패의 악취는 강화도에서부터 진동해 오고 있었다. 8연대장 황보필 대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독사대대의 통신이 갑자기 두절되었고 마동철 중령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기계음뿐이었다. 그 미친 독사 새끼. 설마 사고 친 건가? 황보필은 마동철과는 달랐다. 그는 부르투가 아니라 교활한 정치 장교였다. 해병대 특유의 거친 면모 뒤에 치밀한 계산과 인맥 관리를 숨기고 있었다. 마동철이 빼돌린 군수품 상납의 상당 부분이 그의 손을 거쳐 윗선으로 전달되고 있었다. 그는 이 안락한 자리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부관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연대장님, 지금 부대 정문으로 사령부 직할 수사단 차량 행렬이. 황보필 대령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검은색 위장 도색을 한 해병 대수사단 특임대 장갑차 여러 대가 굉음을 내며 연대 본부 연병장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장갑차에서 내린 것은 완전 무장한 특임대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선두에서 차가운 강철의 여신처럼 걸어 들어오는 한 사람. 계급장도 표식도 없는 평범한 점퍼 차림이었지만 강화도의 갯벌 먼지와 피냄새를 희미하게 풍기는 그녀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기세는 연병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차수경 중장이었다. 그녀는 연대 본부 건물 입구에 멍하니 서 있는 황보필 대령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황보필 대령. 충성. 사령관님. 어인일이십니까? 이런 누추한 곳까지. 황보 대령은 허둥지둥 경례를 붙이며 특유의 비굴하면서도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그는 이 상황이 마동철의 개인 비리 선에서 정리되기를 필사적으로 바랐다. 차수경은 그의 경례를 받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독사의 장부를 그의 얼굴 앞에 펼쳐 보였다. 자네가 마동철 중령에게서 받아 처먹은 월 정기 충성금이 정확히 뭔가 설명해보지. 황보필 대령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핏기가 가셨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마 중령이 실수를 좀 한 모양입니다만 저는 실수? 차수경이 비웃었다. 마동철 중령은 현재 상관 모욕, 군수품 횡령,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살인 교사라고요. 황보필은 진심으로 놀란 듯 연기했다. 그리고 자네는 그 모든 범죄의 공범이다. 그녀는 수사단장에게 눈짓했다. 수사단장이 박진성 상병의 자백이 담긴 녹음기를 재생했다. 마 중령님이 그 새끼 입을 막으라고. 연대장님 귀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황보 대령님도 다 알고 계신다고. 황보필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이건 일개 상병놈의 거짓말입니다. 저놈이 살인죄를 면하려고. 거짓말이라. 차수경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좋다. 그럼 이건 어떤가? 그녀는 감찰실장에게 두 번째 증거를 지시했다. 윤지환 해병이 제출한 최일병의 저장장치. 그 안에 담긴 최일병이 죽기 직전 녹음했던 파일이었다. 황보 대령님 접니다. 마 중령입니다. 그 꼬맹이 놈이 벙커에서 일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런 멍청한 새끼. 내가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지 누가 죽이라고 했어. 아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훈련 중 익사로 깔끔하게 덮어. 사단장님께는 내가 보고 올릴 테니 자네는 그 꼬맹이가 가졌던 저장 장치나 똑바로 찾아내. 그게 터지면 자네나 나나 끝장이야. 알았어? 마동철과 황보필의 통화. 살인을 은폐하고 증거저장 장치를 인멸하라고 지시하는 황보필 대령 자신의 목소리였다. 황보필 대령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지경이 될 줄은 몰랐다. 마동철이 그 증거 하나 못 찾아내고 이 모든 일을 망칠 줄은 몰랐다. 사령관님, 제발 한 번만. 그는 바닥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건 제 윗선에서 이 사단장님이. 시끄럽다. 차수경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내 놈의 변명은 군사법원 법정에서나 실컷 하도록. 그녀가 손을 들었다. 해병대 제2사단 8연대장 황보필 대령을 직권남용, 뇌물수수, 살인 은폐 교사 및 증거 인멸 혐의로 현 시간부로 체포한다. 안 돼. 억울합니다. 나는. 으악. 특임대원들이 그의 양팔을 꺾어 결박했다. 무적 해병의 연대장은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나갔다. 연대 본부의 모든 장병이 자신들의 지휘관이 무너지는 모습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다. 차수경은 연대장실에 걸린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라는 액자를 노려보았다. 정의. 내 놈들 입에 담길 단어가 아니다. 그녀는 연대장실의 비상 전화를 들었다. 그녀가 전화를 건 곳은 이 모든 부대의 정점에 있는 자. 흑룡부대 제2해병사단 사단장 소장의 집무실이었다. 신호가 한참 가고 나서야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사단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단장 소장 오호입니다. 사령관 중장 차수경이다. 사령관님, 어인일이십니까? 이런 누추한 곳까지.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연락? 차수경이 차갑게 웃었다. 자네 예하 부대인 8연대장이 방금 내 손에 체포되었네. 살인 은폐 교사 혐의로. 그리고 그놈의 입에서 자네 이름이 나왔어. 명절 특선을 아주 좋아하셨다지. 수화기 너머로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자네가 있는 사단 본부로 가지. 도망칠 생각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차수경은 전화를 끊었다. 강철 여왕의 칼끝은 이제 검은 팔각모를 쓴 별을 향하고 있었다.
김포시 해병대 제2사단 흑룡부대의 심장부. 사단 본청 앞 연병장은 대한민국 서해 최전선을 지킨다는 자부심 대신 정체불명의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단 직할대 장병들은 감히 연병장으로 나오지도 못한 채 사무실과 생활관 창문에 유령처럼 달라붙어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해병대 사령관 직속 수사단의 검은색 장갑차들이 감히 자신들의 성역인 사단 본청 앞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점퍼 차림의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강화도의 갯벌 흙이 군화에 묻어 있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는 김포 평야를 뒤덮은 겨울 서리보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본청 입구. 제2사단장 소장, 김포의 맹호라 불리는 맹호철이 서 있었다. 그는 이지수 중장과는 또 다른 의미의 맹장이었다. 해병대 특유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불같은 성정, 그리고 부하들을 휘어잡는 야수성으로 이 사단을 철권 통치하고 있었다. 그는 방금 전 자신의 예하 연대장이 사령관에게 직접 체포되었다는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보고를 받았다. 자, 사령관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맹호철 소장이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소리쳤다. 그는 이성 장군의 위엄을 쥐어짜내며 차수경에게 경례도 붙이지 않은 채 따져 물었다. 아무리 사령관님이시라지만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관할 사단장의 승인도 없이 예하부대를 침범하고 연대장까지 체포해. 이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지휘체계 전복 시도입니다. 차수경은 대답 없이 그를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의 군화가 아스팔트를 딛는 소리가 맹호철의 심장을 짓누르는 듯 했다. 그녀는 맹 소장의 코앞에서 멈춰 섰다. 맹호철 소장.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 같았다. 자네는 지휘 계통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맹호철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자네의 예하 부대인 독사대대에서 해병이 폭행으로 사망했네. 그건 마동철 중령의 일탈 행위로. 입 닥쳐. 차수경의 서늘한 한마디에 맹호의 포효가 멎었다. 마동철 중령은 그 해병의 죽음을 단순 익사로 보고했지. 그리고 파련대장 황보필 대령은 그 허위 보고서를 승인했다. 그리고 자네는 그 모든 것을 보고받고도 묵인했어. 증거 있으십니까? 마동철의 장부 따위에 내 이름이 몇 자 적힌 걸로 날 모함하지 마십시오. 전 그저 부대 운영을 위해. 모함? 차수경이 비웃었다. 그녀는 품에서 독사의 장부를 꺼내 맹호철의 얼굴 앞에 내던졌다. 자네가 매 명절마다 처먹은 특선이라는 게 병사들의 피복과 고무보트 엔진을 팔아치운 피고름이라는 건 알고 있었나? 에이, 이건 조작입니다. 전 모르는 일입니다. 맹호철은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그는 아직 믿는 구석이 있었다. 자신은 직접 명령하지 않았다. 황보필과 마동철의 선에서 끝났다고 믿었다. 그래, 모르는 일이라. 차수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 그녀는 감찰실장에게 눈짓했다. 감찰실장은 즉시 사단장실로 통하는 모든 통신망을 장악하고 본청 지휘통제실의 거대한 주 화면을 강제로 점거했다. 사령관님, 지금 뭐 하시는? 맹호철이 당황하여 소리치는 순간 지휘통제실의 거대한 화면이 켜졌다. 그것은 최일병이 목숨과 맞바꾼 저장 장치에 담겨 있던 결정적인 영상이었다. 화면은 거칠게 흔들렸다. 몰래 촬영한 저화질의 영상. 장소는 김포 외곽의 한적한 군납업체의 비밀 사무실이었다. 그리고 그 상석에 앉아 마동철 중령과 황보필 대령에게 호통을 치고 있는 인물. 바로 맹호철 소장, 자기 자신이었다. 이런 멍청한 새끼들. 그깟 일병놈 하나 때문에.
사령부 윗선까지 흔들리게 할 순 없어. 상남 라인이 막히면 우린 다 끝장이야. 그놈이 뭘 찍었든 상관없어. 훈련 중 사고로. 명예롭게 처리해. 붉은 명찰의 명예를 지키는 셈쳐라. 맹호철 소장의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자신의 목소리. 자신이 마동철과 황보필에게 살인 은폐를 지시하고 종용했던 그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이게 어떻게냐고. 차수경이 그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겼다. 점퍼 차림의 삼성 장군이 붉은 명찰의 이성 장군의 멱살을 움켜쥔 해병대 역사상 전무후무한 광경이었다. 내 놈의 해병대 정신 노름에 빠져 병사들의 죽음을 뭉개는 동안 나는 진짜 해병의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맹호철을 본청 기둥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내 놈이 죽인 거다. 내 놈의 그 더러운 탐욕과 비겁한 침묵이 젊은 해병 하나를 그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죽게 만든 거야. 살려주십시오, 사령관님. 제발. 제가 다 불겠습니다. 제 위에. 시끄럽다. 차수경이 손을 들었다. 수사단장. 뭐하나. 해병대수사단 특임대원들이 달려와 비명을 지르는 맹호철 소장의 양팔을 결박했다. 현 시간부로 해병대 제2사단장 소장 맹호철을 직권남용, 뇌물수수, 살인, 은폐 교사 및 직무유기 혐의로 사령관인 내가 직접 체포한다. 안 돼. 이건 조작이야. 이 여자가 감히 해병대를. 으악. 맹호철 소장은 별 2개가 박힌 자신의 팔각모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짐승처럼 끌려나갔다. 사단 본청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참모와 장교들은 마치 신화 속의 괴물을 마주한 것처럼 그 자리에 굳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사단장이 현직 사단장이 그것도 해병대 사령관에게 직접 체포당하는 이 광경은 그들의 군 생활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이었다. 차수경은 떨어진 맹호철의 팔각모를 군화발로 짓밟았다. 그녀는 맹호철의 집무실, 사단장실로 망설임 없이 들어갔다. 그곳은 마동철의 사무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호화로웠다. 벽면을 가득 채운 고급 양주와 고가의 서화들. 이 모든 게 해병들의 피다. 그녀가 막 사령부 본부로 이송을 지시하려던 찰나 끌려가던 맹호철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이대로 안 끝나. 차수경. 너도 그분을 거스를 순 없어. 유장군님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유장군. 차수경의 동작이 멈칫했다. 그녀는 맹호철의 절규에 담긴 그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해병대 사령부의 2인자. 자신과 같은 계급을 달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사령관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자. 해병대 부사령관 중장 유강혁. 내 놈이었구나. 이 거대한 부패의 정점에. 내 바로 옆에. 내 놈이 있었어. 철의 여왕의 칼끝은 이제 김포를 넘어 자신이 근무하는 화성의 사령부 자신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었다. 해병대 제2사단장실은 순식간에 사령관 차수경의 임시 지휘 통제실로 변모했다. 그녀는 이 사단 전체의 지휘관 직무 정지 및 위수령을 선포했다. 흑룡부대는 창설 이래 처음으로 사단장이 체포되고 사령관이 직접 부대를 장악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김포와 강화도 일대의 모든 해병대 부대가 숨을 죽였다. 밤이 깊어갔다. 임시 구금 시설로 변한 사단 본청 회의실. 3명의 악인이 각기 다른 방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다. 마동철 중령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었다.
황보필 대령은 맹호철 사단장이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맹 소장의 온갖 치부와 함께 그가 윗선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진 자 맹호철 소장. 그의 앞에는 차수경 사령관이 직접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차가운 물 한 잔과 그가 살인 은폐를 지시했던 영상이 재생되는 단말기만이 놓여 있었다. 맹호철. 차수경이 한때 전우였던 자의 이름을 불렀다. 자네에겐 두 가지 길이 있네. 하나는 이 모든 죄를 안고 불명예 전역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고 감옥에서 썩는 길이야. 살인 교사범으로 말이지. 맹호철이 고개를 들었다. 맹호의 눈빛은 사라지고 겁에 질린 짐승의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다른 길은 뭡니까? 자네도 알겠지. 마동철과 황보필이 자네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기 전에 자네가 윗선을 불어야 해. 차수경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 자네 선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쯤은 나도 알아. 마동철의 독사 장부는 고작 이 사단 내의 장부일 뿐이었지. 하지만 자네가 상납한 진짜 장부는 어디 있나? 누구에게 그 피 묻은 돈을 바쳤지? 맹호철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뇌리에서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쳤다. 자신을 이 알짜배기 이사단장 자리에 앉혀준 사람. 해병대 사령부의 실세. 유강혁 부사령관님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차수경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역시나였다. 유강혁 중장. 해병대 내 전통과 기술을 가장 중시하는 구시대의 상징. 그녀가 최초의 여성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가장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던 자. 그녀의 개혁 정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며 해병대의 순수성이 오염된다고 떠들고 다녔던 자였다. 유강혁 부사령관은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맹호철이 무너진 듯 중얼거렸다. 해병대 전력 증강 사업, 상륙 장갑차 도입, 신형 화기 보급, 심지어 서해 5도 기지 건설까지 그 모든 것에 수수료를 붙였습니다. 우리 같은 야전 지휘관들은 그저 그분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돕고 떡고물을 받았을 뿐입니다. 마동철이 군수품을 빼돌린 것도 그 사업의 일환이었나? 그렇습니다. 빼돌린 물자는 유 장군님 라인을 통해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헐값에 넘어갔고 그 돈은 그분의 해병대 동지회 운영 자금으로 그리고 육군 본부와 국방부의 더 높은 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더 높은 분들. 차수경은 숨을 삼켰다. 이것은 해병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군 전체를 좀먹는 거대한 암덩어리였다. 최일병은 어떻게 알게 된 건가? 그 훈련병 놈이 하필이면 컴퓨터에 능했습니다. 마동철의 사무실 컴퓨터를 정비하다가 우연히 그 이중 장부 파일을 발견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걸 자신의 저장 장치에 복사했습니다. 맹호철이 괴로운 듯 머리를 감쌌다. 그 사실이 유 장군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유 장군님께서 시끄러워지기 전에 싹을 잘라라고, 감히 사령관 흉내를 내는 그 계집이 알기 전에 처리하라고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전 그저 맹세코 그 저장 장치만 뺏으라고 했을 뿐입니다. 죽이라고 한 적은 입 닥쳐. 차수경이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쏘아붙였다. 그게 내 놈이 말하는 처리인가? 젊은 해병을 폐 훈련장으로 끌고 가 뼈가 부러지고 폐에 물이 찰 때까지 고문하고 짓밟아 죽인 것이 으아. 맹호철은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다. 차수경은 더 이상 그를 상대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것은 이사단의 비리가 아니었다. 해병대 사령부의 2인자 부사령관 유강혁이 주도하고 국방부 윗선까지 비호하고 있는 군 전체를 좀먹는 거대한 반역이었다. 그녀가 지휘 통제실로 돌아왔을 때 감찰실장 이중령이 긴급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사령관님, 화성 사령부 본부에서 긴급 전문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녀가 전문을 받아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발신자는 국방부 장관, 수신자는 해병대 사령관 차수경. 제2사단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현지 지휘관들의 월권 및 하극상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현 시간부로 국방부 해병대 합동조사단을 편성, 김포로 급파함. 이 사단에서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와 체포된 인원들을 즉시 합동조사단에게 인계할 것. 합동조사단? 차수경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단장이 누군가? 감찰실장이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합동조사단 단장. 해병대 부사령관 중장 유강혁입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아니었다. 살인범에게, 사건의 주범에게 모든 증거를 갖다 바치라는 명령이었다. 이게 성역의 반격이군. 그때였다. 위이잉의 지휘통제실에 비상경보가 울렸다. 사령관님, 부대 정문입니다. 국방부 마크를 단 지휘 차량 행렬이 저희의 통제를 무시하고 강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호위하는 것은 1사단 신속기동부대입니다. 1사단. 포항에 있어야 할 그들이 왜 여기에? 유강혁이 자신의 라인인 1사단장에게 미리 손을 써 신속기동부대를 조사단 호위라는 명목으로 김포까지 끌고 온 것이다. 제기랄. 차수경이 욕설을 내뱉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월권을 저지른 지휘관에서 이제는 국방부의 합법적인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거부하는 반역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창밖으로 수십 대의 장갑차와 트럭이 연병장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그 선두에 선 검은색 지휘 차량에서 차수경과 똑같은 별 3개, 삼성 장군 계급장을 어깨에 단 유강혁 중장이 내렸다. 그는 이지수가 있는 사단장실 창문을 올려다보며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김포의 2사단 연병장은 순식간에 일촉즉발의 전쟁터로 변했다. 한쪽은 사령관 차수경과 그녀를 호위하는 사령부 직속 수사단의 소수 정예 특임대. 다른 한쪽은 국방부 장관의 공식 명령을 등에 업고 1사단 신속기동부대의 중무장한 해병들을 앞세운 합동조사단장 부사령관 유강혁 중장. 해병대가 해병대에게 총구를 겨눌 수도 있는 창설 이래 가장 치욕적이고 위험한 순간이었다. 차수경 중장. 유강혁이 확성기를 들고 포효했다. 그의 목소리는 연병장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다. 나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명을 받고 온 합동조사단장, 부사령관 유강혁이다. 자네는 지금 명령 불복종과 지휘 체계 파괴, 하극상 및 반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수경이 숨어있는 사단 본청 건물을 손가락질했다. 10분 주겠다. 당장 무장 해제하고 사단장의 신병과 내년이 불법적으로 탈취한 모든 증거 자료를 넘겨라. 만약 10분 내로 항복하지 않는다면 자네를 해병대의 명예를 더럽힌 반란 수괴로 간주, 무력 진압을 개시하겠다. 10분. 사단장실 안 차수경의 곁을 지키던 수사단장이 사색이 되어 물었다. 사령관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하지만 저들은 1사단입니다. 저희의 형제들입니다. 저희는 형제를 향해 총을 쏠 수 없습니다. 알고 있다. 차수경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그녀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자신의 아들 윤지환 해병이 안전가옥에서 이송되어 본청 내 가장 안전한 방에 보호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감수하는 이유였다. 그녀는 최일병의 저장 장치를 굳게 움켜쥐었다. 이것이 모든 것이다. 유광혁이 이곳에 온 목적은 체포가 아니었다. 바로 이 증거를 파괴하기 위함이었다. 수사단장. 네, 사령관님. 우리는 유광혁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저기 서 있는 1사단 장병들, 그리고 이 사태를 지켜보는 2사단 장병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것이다. 진실 말입니까? 정보통신단. 차수경이 무전기를 들었다. 사단 본청의 모든 방송 장비와 연병장 스크린을 장악했나? 의완료했습니다, 사령관님. 하지만 적들의 통신 교란 시도가. 버텨라. 내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시간이 흘러갔다. 30초 남았다. 차수경. 항복하라. 유광혁의 마지막 통첩이 울려 퍼졌다. 그는 1사단 장병들에게 돌격 명령을 내릴 준비를 마쳤다. 19, 8.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차수경은 권총 홀스터에 손을 가져갔다. 사령관님. 돌격. 유광혁이 손을 내리치려던 바로 그 찰나. 지금이다. 송출해. 기이그. 연병장 전체의 귀를 찢는 듯한 하울링이 울려 퍼졌다. 돌격하려던 1사단 해병들이 혼란에 빠져 멈춰섰다. 연병장 조회대에 설치된 거대한 전광판이 켜졌다. 사단 훈련 영상을 틀어놓던 그 스크린이었다. 화면은 거칠게 흔들렸다. 최일병이 목숨 걸고 찍은 영상이었다. 맹호철, 황보필, 마동철이 모여 살인을 은폐하려던 바로 그 장면. 사령부 윗선까지 흔들리게 할 순 없어. 상남 라인이 막히면. 저게 뭐야? 1사단 해병들이 웅성거렸다. 유광혁의 얼굴이 귀신이라도 본 듯 굳어졌다. 저거 꺼. 당장 꺼. 통신병. 저거 교란시켜. 당장. 하지만 이미 늦었다. 두 번째 파일. 가장 치명적인 증거가 재생되었다. 그것은 영상이 아니었다. 최일병이 죽기 직전 벙커에서 마동철과 황보필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 위에 그가 마지막 힘을 다해 복구해낸 또 다른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최일병이 마동철의 컴퓨터에서 빼낸 마동철과 유광혁의 통화 녹음이었다. 마중령. 자네가 알아서 잘 처리해. 그깟 일병놈 하나가 우리 해병대 동지회 전체를 무너뜨리게 할 순 없지. 사령관. 그 여왕년이 눈치채기 전에 전통대로 처리해. 알겠나? 붉은 명찰의 명예는 우리가 지키는 거야. 감히 사령관 흉내내는 그 계집이 아니라. 침묵. 김포의 차가운 밤 공기보다 더 싸늘한 침묵이 연병장을 지배했다. 1사단 장병들, 2사단 장병들, 그리고 유광혁이 이끄는 합동조사단 병력들까지 수백 명의 해병들이 자신들의 부사령관이자 합동조사단장의 목소리로 한 해병의 죽음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덮으라고 지시하고 현직 사령관을 계집년이라 칭하는 그 끔찍한 내용을 똑똑히 들었다. 유광혁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아니다. 조작된 거야. 저건 차수경의 반란이다. 전현이 날 모함하는 거야. 당장 저 여자를 체포해. 체포하란 말이다. 그가 자신의 1사단 병력들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1사단 신속 기동 부대원들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들의 눈은 더 이상 차수경이 있는 사단 본청을 향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경멸과 혐오, 그리고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자신들의 지휘관인 유광혁 중장을 향하고 있었다. 그때 차수경 중장이 사단 본청 입구 계단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위장 잠입을 위한 점퍼 차림이 아니었다.
별 셋이 선명하게 빛나는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관의 정복을 입고 있었다. 강철 여왕 본연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확성기도 없이 자신의 육성으로 연병장 전체를 향해 외쳤다. 1사단 그리고 2사단 해병대 장병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울려 퍼졌다. 나는 여러분의 사령관 차수경이다. 나는 반역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유광역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여러분은 방금 이 모든 비극의 진실을 들었다. 한 젊은 해병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지켜낸 진실이다. 저자 유광역은 군의 명예를 더럽힌 부패한 정치 군인이자 자신의 탐욕을 위해 제 아들 같은 해병의 죽음을 사주하고 은폐한 해병대의 암덩어리다. 그녀는 유광역을 향해 손가락을 똑바로 겨누었다. 나는 지금 반역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군인으로서 상관으로서 이 땅의 아들들을 지켜야 할 어미로서 나의 마지막 책무를 다하려는 것이다. 차수경이 1사단 신속기동부대 지휘관인 대대장을 향해 외쳤다. 1사단 대대장,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의 총구가 향해야 할 곳은 어디인가? 진실을 밝힌 사령관인가 아니면 진실을 덮으려 한 살인범인가? 지금 당장 선택하라. 모든 시선이 1사단 대대장에게 쏠렸다. 그는 유광역의 경멸스러운 얼굴과 계급장을 넘어선 해병대의 명예 그 자체로 서 있는 차수경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수초간 망설였다. 그의 결정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유광역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1사단 신속기동부대는 지금 이 순간부로 살인 은폐 교사 및 반란모의 혐의의 피의자 유광역 중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뭐라고? 이 미친놈이 내가 감히 날 유광역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전원 피의자 유광역을 체포하라. 1사단 대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방금 전까지 유광역의 수족이었던 해병들이 망설임 없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이거나 놓으란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국방부 장관님이, 합참의장님이. 으악. 유광역은 자신의 별 3개가 뜯겨나가는 것도 모른 채 비참하게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가 차수경을 향해 쏘아붙였던 그 오만한 시선은 이제 흙먼지 속에서 절망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해병대의 가장 깊고 어두웠던 성역, 검은 팔강모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김포의 새벽 제2사단 연병장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해병대 창설 이래 가장 치욕적이고도 가장 위대했던 공성전이 막을 내렸다. 반역의 수괴이자 부패의 정점이었던 부사령관 유광역 중장은 자신이 진압하러 왔던 바로 그 부대 1사단 신속기동부대 해병들의 손에 비참하게 결박당했다. 그는 흙먼지 바닥에 무릎 꿇린 채 방금 전까지 자신이 계집년이라 모욕했던 상관, 사령관 차수경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짐승 같은 공포와 이 모든 것을 파멸시킨 저장 장치에 대한 원망만이 이글거렸다. 이건 모함이야. 차수경. 내년이 이 모든 걸. 차수경은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는 여전히 삼성 장군의 완벽한 정복 차림이었다. 유광역 중장.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자네가 더럽힌 것은 군수품 장부나 4명의 따위가 아니야. 자네는 자네의 사리 사욕을 위해 아들 같은 해병의 목숨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짓밟았어. 자네는 해병이 아니다. 그녀는 유광역의 어깨에 달린 자신과 같은 무게의 별 3개를 바라보았다. 자네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검은 별의 명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죽은 최일병의 진실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차수경은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수사단장, 반역 수괴 유강혁의 신병을 확보, 사령부로 즉시 압송한다.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가 직접 보고하겠다. 1사단 대대장, 사령관님, 유강혁을 체포하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1사단 대대장이 피 끓는 목소리로 경례했다. 자네는 오늘 상관의 불이한 명령에 저항하고 해병대의 정의를 선택했다. 그 용기를 치하한다. 지금 즉시 부대원들을 이끌고 포항으로 복귀하도록. 그리고 오늘의 진실을 그대들의 눈으로 본 모든 것을 남쪽의 형제들에게도 전하라. 충성, 사령관님의 명 받들겠습니다. 1사단 병력이 철수하고 2사단 연병장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차수경은 2사단 본청에 멍하니 서 있는 장병들을 향해 돌아섰다. 2사단 흥룡부대 해병들. 그녀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대들의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은 모두 해병대의 명예를 배신했다. 그대들은 가장 믿었던 지휘관들에게 버림받고 공포 속에서 신음했다. 하지만 그 지옥 속에서도 최일병은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윤지환 해병은 그 진실을 목숨 걸고 지켜냈다. 누가 진짜 해병인가? 그녀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본청 안에 보호되어 있던 아들 윤지환 해병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거대한 숙청. 그날 새벽 김포에서 벌어진 해병대판 공성전은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뒤흔들었다. 차수경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송한 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최일병의 저장장치 원본, 유강혁과 맹호철의 살인 은폐 교사 녹취록, 그리고 수십 년간 이어진 거대한 부패의 사슬 독사의 장부와 해병대 동지회의 검은 거래 내역이었다. 국방부 장관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하에 국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초유의 합동 감찰이 시작되었다. 그 칼끝은 해병대 사령관 차수경이 쥐고 있었다. 군사법정은 연일 만원이었다. 첫 번째 재판. 반역 및 살인 교사, 직권 남용, 천문학적 규모의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검은 별 유강혁 중장. 그는 법정에서도 차수경 사령관에 대한 모함이라 주장했지만 자신이 직접 처리하라고 명령한 목소리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그는 해병대 역사상 최초로 현직에서 불명예 전역 조치됨과 동시에 군복이 뜯겨나간 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 재판. 맹호철 소장, 황보필 대령, 마동철 중령. 김포의 맹호와 독사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비굴하게 무너졌다. 그들은 살인 은폐 및 횡령의 공범으로 각각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붉은 명찰을 제 손으로 떼어내야 했다. 그리고 세 번째 재판. 살인죄의 직접 실행범 박진성 상병. 그는 법정에서 마 중령이 시켰다며 울부짖었지만 폐 훈련장에서 최일병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물고문한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그에게 일말의 동정도 보이지 않았고 그는 가혹 행위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독사대대는 공중분해되었다. 악습을 주도했던 모든 선임병과 간부들이 줄줄이 징계 위에 회부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기수 열외라는 단어는 해병대에서 금기어가 되었다. 그리고 그 부패의 사슬에 엮여있던 수십 명의 예비역 장성들과 군납업자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강철 여왕의 심판은 그 어떤 파도보다 무섭고 철저했다. 눈물의 붉은 명찰. 차가운 바람이 부는 늦가을. 모든 숙청이 끝난 후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강화도, 교동도, 독사대대의 옛 연병장에서 최일병의 공식 추모식이 거행되었다. 부대는 해체되었지만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사령부와 이사단의 모든 주요 지휘관,
그리고 그의 동기들이 모였다. 추모식 단상에는 해병대 사령관 차수경이 직접 섰다. 그녀는 더 이상 점퍼 차림의 위장 군무원이 아니었다. 삼성 장군의 완벽한 예복을 갖춰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추모사를 읽는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최일병, 나의 아들이자 대한민국의 아들인 그대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빛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대의 붉은 명찰은 불의와 타협한 우리의 검은 별들보다 1000배, 10,000배 더 무겁고 명예롭다. 이 사령관이, 이 어미가 그대를 지키지 못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추모식이 끝나고 한 중년의 사내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낡은 해병대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최일병의 아버지였다. 그는 오래전 차수경이 초임 장교 시절 그녀의 밑에서 근무했던 베테랑 부사관이었다. 사령관님, 아니, 중대장님. 그가 수십 년 전의 호칭으로 그녀를 불렀다. 제 아들, 마지막 길,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오열했다. 차수경은 그 앞에서 경례를 붙였다. 삼성 장군이 예비역 중사에게, 최 중사, 내가 자네에게, 그리고 아드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네.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수 없네. 최 중사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아닙니다. 중대장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아들은 중대장님 같은 분이 사령관이시라는 것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 믿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노병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와 아들을 지키지 못한 지휘관으로서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말을 잇지 못했다. 강철 여왕의 눈물. 추모식 한쪽 구석 윤지환 해병이 동기의 영정 사진 앞에서 묵묵히 경례를 붙이고 있었다. 그의 뺨에 있던 멍자국은 사라졌지만 그날의 공포와 동기를 잃은 슬픔은 그의 눈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피해자였지만 사령관의 아들이라는 꼬리표 대신 최일병의 전우로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었다. 추모식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텅 빈 연병장. 차수경이 아들에게 다가갔다. 어둠이 내리고 두 사람만 남자 윤지환은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각 잡힌 자세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사령관님, 해병, 윤, 지, 환, 추모식 임무 모두 마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지만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았다. 차수경은 그 완벽한 경례를 바라보았다. 강철 여왕으로서 그녀는 똑같이 경례를 받아야 했다. 그것이 군대의 법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못했다. 그녀는 아들의 뺨을, 멍이 사라진 그 뺨을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졌다. 그녀의 굳게 닫혔던 입술이 열렸다. 지환아. 네, 아들아.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얼마나 무서웠느냐.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그 한마디에 해병 윤지환은 무너졌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공포와 서름, 친구를 잃은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어머니. 어머니. 그는 어린아이처럼 그녀의 품에 안겨 울부짖었다. 차수경은 아들을 끌어안았다. 강철 여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아들의 붉은 명찰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삼성 장군, 해병대 사령관이 아니었다.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은 평범한 어머니였다. 그녀의 강철은 아들의 눈물로 그렇게 다시 벼려지고 있었다. 강화도의 새 아침. 그날 이후 해병대는 다시 태어났다.
독사대대가 있던 자리에는 최일병의 이름을 딴 충용대대가 새롭게 창설되었다. 부대의 지휘관은 차수경이 직접 엄선한 가장 정의롭고 강인한 지휘관으로 임명되었다. 기수 열외와 악습이라는 단어는 해병대에서 박멸되었다. 대신 전우회와 진실이라는 단어가 그 자리를 채웠다. 몇 달 후 차수경 사령관은 다시 강화도 교동도 해안을 찾았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저 멀리 갯벌 위에서 충용대대 해병들이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다. 고무보트를 타고 파도를 가르는 그들의 악소리에는 더 이상 공포나 절규가 섞여 있지 않았다. 그것은 순수한 열정과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진짜 해병의 함성이었다. 그들 중에는 이제 상병이 된 윤지환 해병도 있었다. 차수경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최일병의 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진짜 해병의 명예는 계급장이 아니라 그 붉은 명찰에 담긴 피와 땀 그리고 진실에 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강철 여왕이란 부러지지 않는 강함이 아니라 부당함에 분노하고 아픔에 공감하며 진실 앞에서는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눈물 흘릴 줄 아는 유연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녀의 심판은 끝났지만 그녀가 지켜야 할 진짜 해병대는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